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밀해진 몸체에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건데요. 이미 사람 몸의 한계를 뛰어넘은 로봇에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글로벌 로봇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금에 특화된 펀드라고 할 수 있는 TDF가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TDF가 어떤 금융 상품이고 또 연금 가입자들이 TDF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이라든가 인허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 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 인허가는 39만 9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요 31만 6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대비 73.9% 수준이었습니다. 착공 실적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네. 착공은 20만 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다 가장 저조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 6천 가구, 연평균의 37.5%에 불과했고요. 착공은 2만 1천 가구로 32.7%, 준공은 2만 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에 그쳤습니다. 연평균의 저 세 개 다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도 공급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 전국 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이제 38만 9천 가구, 정부 계획 물량이 47만 가구였는데 비교를 해보면 82.7% 수준에 그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난해 서울 지역 인허가 목표치가 8만 가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는 2만 6천 가구에 그쳤으니까 32%에 그친 거죠. 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 또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으로 꼽았습니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이고 신탁이라든지 리츠 같은 PF 외의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이 주택 사업 지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리츠는 여기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와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한 달에 그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얼마요? 200만 명을 네. 넘어섰다고요? 처음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요. 작년 하반기 임금 근로자 2,208만 2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9.2%에 해당하는 203만 명이 월 평균 임금으로 100만 원 미만 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는 2022년 하반기, 즉 1년 전이 되겠죠. 1년 전에는 198만 명이었으니까 5만 명가량이 더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임금 분포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54만 1,000명으로 11.5%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것도
전년 대비 2.7%가 줄어든 거고요. 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732만 1000명이었는데 33.2% 비중이거든요. 이 비율 역시 0.6%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셔야 될 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474만 7천 명이었는데 네. 21.5%인데 이게 0.7% 늘어난 거고요. 400만 원 이상 버는 근로자, 고소득자가 되겠죠. 544만 3천 명이었는데 24.6%로 1년 전보다 2.5%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가 1년 사이에 65만 9천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분포도에서 보면 유독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업종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산업이 어딘가 봤더니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습니다. 74만 5천 명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숙박과 음식점업이었습니다. 35만 3천 명.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아까 203만 명이었으니까 이들의 절반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544만여 명의 근로자 중 대부분을 살펴보니까 관리자, 전문가나 이와 관련된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약 절반가량,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역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구성비에서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와 반대로 400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 비중이 다 늘었죠. 그런데 허리에 해당되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약해지고 위아래가 늘어난 구조인 거니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도어가 네. 분쟁을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네. 상당히 일파만파로 지금 이 사태가 퍼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서 시끄러워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영향력이 큰 게 이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영향이 큰 걸로 보이고 주식시장에서도 하이브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네. 분쟁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이브가요 어제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어도어는 하이브의 자회사 레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뉴진스의 소속사이기도 하죠. 하이브는 이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도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에서 이제 어도어로 이직한 A씨로 알려진 부대표가 있는데 이 A씨가 민 대표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A씨가 하이브로부터 이 어도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네네.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해외 국부 펀드가 어도어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작성한 문건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제기됐냐?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네네. 이게 뉴진스를 따라했다라는 카피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 측이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지금 어도어 지분 18%를 가지고 있는데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에 대적을 해서 어떻게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게임 양상으로 네,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외신에서도 이 주목할 정도더라고요. 일단 하이브 주가가 오늘 얼마까지 빠졌는지는 네. 마지막에 종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확인했고요. 네. 이게 23만 원까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사흘 전이죠 정확히. 사흘 전에 23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어제 많이 빠졌어요. 어제 8%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1.18%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네.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이 사태 추이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 하락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 어도 이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외신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음악 매거진 NME가 국내에 보도된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 관련 내용을 인용을 해서요. 하이브와 레이블 어도의 미니진 대표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집안 싸움으로 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만약에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면 세계적인 K-팝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내일은 안수남은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에 그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앞서서 테슬라 그리고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인데요. 로봇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로봇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러세요? 이렇게 네. 뭐 피규어 이런 것도 막 네, 좋아하시고 만들고 하고 이렇게 막 조립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모두의 로망이지 않았나. 증권사 계시면서도 이렇게 섹터가 좀 정해지는데 네.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나 봐요? 네, 제가 이제 기계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일환으로서 이제 로봇까지도 좀 넓혀서 그러시군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새로운 버전을 며칠 전에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10년, 15년 전부터 그랬죠. 네, 휴머노이드를 이제 개발을 해 왔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아틀라스를 은퇴시키겠다라고 네. 깜짝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열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아틀라스, 올 뉴 아틀라스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 개발했었던 휴머노이드랑 이번에 네. 새로 공개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냐라고 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조금 이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구동 방식이 변화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네. 예전에 아틀라스는 이제 유압 구동식, 그러니까 유압 기름을 활용을 해서 로봇을 이제 동작을 시켰었던 동력원으로서 기름 유압을 활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로봇은 새로운 아틀라스는 이제 전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기를 활용하면서 당연히 전기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동력원 자체가 좀 변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오픈 AI가 투자를 한 원X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회사나 아니면은 뭐 피규어.a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회사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까지도 네. 다 전기 구동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유압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대세에 이제 편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전혀 특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번에 아틀라스 공개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네. 새로웠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새로웠냐? 저희가 흔히 이제 인간을 닮은
잡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렇죠. 하고 네. 인간의 구조나 형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인간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도 사람의 손가락이 이제 5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손가락을 5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5개 필요 없다. 5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제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손가락을 3개로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른 접근법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의 움직임도 네. 보통 이 로봇들 보시면은 사람이 움직이는 범위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우리는 로봇의 팔과 다리의 가동 범위가 사람의 그런 한계에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360도로 돌아간다. 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서 이 로봇의 조금 더 다양한 활용성들을 좀 내비쳤던 부분들도 상당히 좀 새로웠다라고. 이번에 새 버전이 그렇다는 네, 새로운 말씀이신 버전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인데 공중제비도 돌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네.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새로운 접근법을 이제 취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전기를 쓰는 쪽과 달리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유압식을 썼었는데 이번에 전기식으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또 결점이 있는 건지 네.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상용화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압식이 이제 장점이 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점인데요. 그리고 내충격성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충격에도 좀 강인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 로봇들이 좀 워낙 또 무겁다 보니까 네. 좀 동작하고 좀 액티브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있어서 유압을 채택하는 게 좀 낫지 네.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네. 사실 유압 부품이 이 유압 로봇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는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유압 부품들을 조달하기가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시장도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관련된 부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표준품도 나오고 있고 상용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부품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가격을 좀 절감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 좀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유압식 같은 경우는 유압 부품 가격 손가락만한 크기가 뭐 수천만 원 정도 할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전기식,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바뀌면 훨씬 그게 저렴해지는 거죠. 저렴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밀한 움직임 표현은 더 좋아지는 거고. 네, 유압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네. 기름으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네. 이 계속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유체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제 존재다 보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로봇의 팔이나 이런 다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 유량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제어 난이도가 이제 높다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 네. 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기의 동력을 뭐 끊고 넣고를 하면서 쉽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네. 그 모터 뒤에 보통 엔코더 센서라고 하는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네. 그 엔코더 센서가 해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모터가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측정을 네.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쉬워진다라고. 전기식이. 네, 전기식이. 네, 네. 네. 대신 그 기존의 유압식은 이제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장치에 사용하기는 좋다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네,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회사들도 좀 살펴보자면 챗 GPT 만든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챗GPT를 만들다가 이제 이제 챗GPT를 만들던 그런 AI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봇 시장까지도 이제 뛰어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들을 좀 강력하게 내비쳤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제 지난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엑스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휴머노이드 회사에 네. 이제 투자를 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피규어.ai라고 하는 미국의 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끝나는 네. 게 아니라 그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일부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가장 좀 큰 화두를 불러일으켰었던 게 피규어.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네. 오픈 AI의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로봇한테 사람이 말도 걸고 작업을 시켰을 때 네. 그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제 수행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이 정말 이 시장이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이제 증폭시키기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챗 GPT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화가 가능한 채팅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과 로봇 이게 역량이 합쳐지면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인간을 많이 닮는 쪽으로 가까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이 보면은 뭐 모든 로봇,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들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기계 섹터를 담당을 하면서 네. 로봇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원래는 이제 로봇 시장을 기계 공학 관점에서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움직임에만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었었는데 네. 사실 로봇들이 이제 그렇게 기계적인 움직임만 한다고 하면은 작업에 있어서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네. 저희가 시킨 것만 단순 반복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A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영향들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범용 로봇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렇다면서 이해를 로봇이 할수 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 있는데 테이블에 이제 컵 뭐 그릇이 막 어질러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릇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알겠어 하니까 로봇이 건조대 안에서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네네. 기존의 어떤 정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라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서 정확히 뭐 과일 딱 건네서 주고 네,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하고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을 다 자율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를 저희가 로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로봇들은 다 행동만 해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피규어 AI가 보여줬었던 거는 인지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물 중에서 딱 그 주변 환경을 보고 네. 여기서 먹을 게 무엇인가 사과 이꼴 먹을 것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것들 잡는 행동까지 자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사도 지금 피규어 AI 지금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테슬라도 이제 21년도부터 해서 이 옵티머스라고 네, 네.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었고. 근데 처음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걷는 것도 이상하고 네. 좀 삐그덕삐그덕한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네. 아예 그런 로봇 프로토타입도 없고 어떤 사람이 네. 이제 그 타이트한 이제 약간 스키니진 같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네. 막 춤추고 이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굉장히 비웃음도 많이 샀었습니다. 네. 아, 무슨 장난하냐 이제 저런 거를 지금 저 수준인데 무슨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네. 했었었는데 불과 1년 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네. 그 프로토타입을 이제 공개를 했었었고, 뭐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겨우겨우 비틀비틀 걷고 손도 겨우겨우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그 로봇 공학계에서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이 1년 사이에 가지고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휴머노이드 경쟁에 이제 불을 붙였던 존재였습니다. AI 휴머노이드. 왜냐면은 뭐 단순히 기계적으로 저희가 접근했었던 것들에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썼었던 여러 가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네, 네. 아니면 이제 도조라고 하는 본인들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예. 로봇에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빠르게 AI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보여줬었던 것도 상당히 좀 의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3년에는 2세대 로봇을 공개를 했죠. 네. 상당히 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고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말 그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테스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 반도체 업체 하면 엔비디아 뭐 단연 독주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로봇 훈련 플랫폼인 그 구르트 이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제 로봇의 그런 행동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이번에 그루트라고 하는 것만 공개한 게 아니라 제슨
토르라고 하는 SoC, 그러니까 반도체 칩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훈련시키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인데 왜 갑자기 로봇을 들고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I다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AI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는 이제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이미 뭐 LLM이나 뭐 챗GPT 이제 이런 거대 것들의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의 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 GPU 같은 이제 반도체들이 그래픽 처리 장치요. 상황이어서 네.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로봇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로봇이 이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구동하는 데 있어서 또 핵심이 되는 게 또 반도체일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 회사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나. 여기는 우리가 앞선 기술력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선도해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질만 하죠. 그렇죠. 뭐 네. 그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AI 학습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잘하고 네. 있고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습 뭐 맞아요. 툴킷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공개를 했었던 네,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흐름을 로봇 쪽에도 가져가겠다. 훈련 플랫폼들을 우리가 다 풀스택으로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네. 우리 반도체를 쓰고 우리 플랫폼에서 학습을 하고 그것들은 이제 가져가서 써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락인을 이제 시키려고 가두리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 잠깐 해봤는데 중국은 지금 어때요? 중국도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주 로봇 관련된 이슈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고 뉴스를 네. 정리하면서 위클리 자료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이 네.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 봤는데 네. 작년 1년 동안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올해 상반기 지금 4월까지 해서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좀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주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첨단 기술의 총집합체처럼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 기술은 그럼 뭐라고요? 다시 또 여쭤보게 돼요. 사실 뭐 중요한 건 AI 기술과 그리고 네. 로봇이 움직이는 하드웨어 기술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이나 뭐 통신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 필요가 있어서 네. 모든 기술들 방금 이제 총집합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달걀을 짚는 거 있잖아. 네, 테슬라에서 네. 그 옵티머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굉장히 인간이 하기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네. 로봇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라든가 이런 게 다 활용이 돼야 가능한 영역인가요? 맞습니다. 센서 기술까지 결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제시한 전망치는 이제 10년 뒤에는 이 전 세계에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 금액으로는 2035년까지 대략 51조 원 규모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 시장에 침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어느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인간을 위협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끔 저는 좀 섬뜩하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물 가져와 하면은 정수기 가서 물 떠다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막 더워요. 그럼 더운 날씨에 찬물을 마시더라 하고 이미 이제 로봇이 알아서 주변의 기온을 파악하고 차운 더운 물 구분해서 갖다 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로봇이 뭐 단순히 기술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인 수용성들도 함께 좀 고려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또 이제 장밋빛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봇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한 그래도 5위권 안에는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휴머노이드나 AI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조금 이제 크게 뒤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 산업용 로봇 이런 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네, 그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고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첨단 로봇 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강력한 뭐 정책적인 지원들도 그렇고 네. 뭐 대기업들, 벤처, 스타트업 모든 이 생태계가 좀 합심해서 개발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뭐 한화, 두산, 뭐 삼성전자 지금 다 뛰어들고 있긴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최근 1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정보 지원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전문가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로봇 얘기하다 보니까 로봇주 증권사에 계시니까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계속 얘기 나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여부가 관심이던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025년 6월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해올 때 네네.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자녀 소프트뱅크가 지금 자녀 20%의 지분을 아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25년까지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소프트뱅크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이 달려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나스닥 시장에 기업 공개를 못할 경우에는 네. 20%의 소프트뱅크를 지분을 사와야 돼요. 네. 가격에 그러니까 더 안 와야 되겠네요. 풋옵션 했나 보죠? 네. 지금 기업 가치가 10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20% 하면 2조니까 네. 저희가 투자했던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리스크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인수한 이후에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네. 상장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적자폭을 이제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그 적자가 네. 컸었던 건 결국은 이제 유압식 로봇이라든지 이런 고난이도의 로봇들을 연구 개발하면서 계속 그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아직은 뭐 저희가 스팟이라고 하는 사족보행 로봇만 이렇게 좀 주력으로 팔았었었는데 네, 이 아이템이 네. 너무 적었던 거죠. 상용화가 좀 많이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출시한 게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로봇이고 네. 이 물류 로봇은 또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요런 이제 뭐 스팟뿐만 아니라 스트레치의 실적이 좀 더해지면은 좀 다소 실적은 개선이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기 신제품 이런 게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로봇 회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적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로봇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항상 시간 다 오른 다음에 가면 그때는 뭐 사실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리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네. 어떻게 권해주실지요? 사실 지금 국내 로봇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실적 수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그 괴리가 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모멘텀 중심으로 좀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모멘텀 중심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년 뒤에도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소팅을 해서 이제 선별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모멘텀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첫 번째가 정책 모멘텀들이 좀 다수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AI나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뭐 저희가 R&D 과제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 누가 수주하는가 네. 이런 기술 기대감들 같이 보고 아니면은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IPO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주식 투자요? 그냥 주식 투자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워낙 변동성이 큰 네. 며칠이라서 네.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방산도 보고 있는데 이제 네. 방산 같은 경우 어제 많이 빠졌다가 또 오늘 또 네. 크게 이제 반등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뭐 로봇 쪽에서는 모멘텀 중심으로 보라 했지만은 네. 결국은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긴 흐름, 이 산업의 변화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긴 성장의 흐름들을 보고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 조금 이제 주눅들지 말고 네.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의연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는 분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TDF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일단 TDF라고 영어로 돼 있어서 또 알쏭달쏭하신 분 많으실 텐데 맞아요.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TDF가 뭐의 약자냐면 타깃 데이트 펀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목표 시점 펀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TDF라고 그냥 여권에서도 많이 부르고 네. 일반 연금 투자하시는 분도 그냥 줄여서 TDF라고 많이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TDF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시점,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가 제일 네, 중요할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마다 이제 목표 시점을 딱 정해두면 그 목표 시점에 맞춰서 펀드 내에 있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펀드의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펀드 내에서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거든요. 어떤 TDF도 그래요? 그렇죠. 모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시점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의 주식 비중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줄여주면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높다가 나중에 알아서 쭉 줄어들면은 주식 비중이 알아서 쑥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모습하고 항공 노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TDF에는 가입자가 이제 이런 거를 주식 비중 조정하는 건 내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목표 시점만 정해두면 네.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알아서 줄여준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좀 TDF 투자 금액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펀드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TDF 설정액이 참 2020년 말에 한 4조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2021년 말에 한 8조 1천억까지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한 1년 동안, 2년 동안은 성장세에 좀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늘어난 게 한 5천억 가까이밖에 안 늘어났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다시 TDF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TDF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데 올 펀드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2024년 4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금액, 그러니까 설정액이 한 9조 3,700억 정도 돼서 네. 올 들어 3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한 8천억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이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왜 됩니다. 그런 걸까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달라진 게 환경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작년 7월 달에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맞아요. 디폴트 옵션이 뭐냐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 투자 금액을 어디다 투자할지 직접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설정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현금으로 그냥 남아 있어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미리 어디다 투자할지 네가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상품으로 운영할 거야라고 미리 정해두는 게 네, 디폴트 옵션 네.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상품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 펀드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TD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펀드 중에서 한 83% 정도가 T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디폴트 옵션이 이제 적용되거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정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TDF에 가입하시거나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그런 이렇게 보시면 거군요.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DC형 퇴직연금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제 그 디폴트 옵션에서 이제 운영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퇴직연금 가입자만 TDF에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투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제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TDF 전체 수탁고가 10조 3천억 좀 넘어가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퇴직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한 8조 좀 넘습니다. 한 7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말고 일반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돈이 한 1조 6천억 정도 돼서 한 15% 정도 좀 넘거든요. 그리고 두 개 합치면은 한 93%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퇴직연금으로 TDF 가입하신 분이 개인연금으로 가입하신 분보다는 한 5배 정도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일반 그냥 투자자들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들어와 있는 돈도 한 6,800억 정도 돼서 전체 TDF 투자 금액의 한 6.6% 정도는 된다. 할 수는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퇴직연금. 특히 DC형이나 IRP 가입자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목표 시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금융상품이 TDF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입자는 목표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목표 시점은 네 자리 숫자로 딱 펀드 이름 뒤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45 하면은 2045년이 목표 시점인 거고요. 2025라고 펀드 이름에 써 있으면 2025년이 목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주로 펀드에서는 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빈티지라고 부릅니다. 와인 같아요. 맞아요. 와인은 이제 몇 년도에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빈티지라고 부르죠. 몇 년산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목표 시점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TDF의 빈티지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5면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기간이 꽤 많이 남았죠. 21년. 그렇죠. 21년 네. 정도 남았으니까 주식 비중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25다 그러면은 내년 1년 내년이니까 남았으니까. 주식 비중이 좀 낮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름만 둬도 빈티지만 딱 보면 주식 비중이 높겠거니 낮겠거니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표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네. 자기가 정년을 맞는 시점 또는 네. 은퇴하는 시점 아,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45라면 2045년에 은퇴를 예정하고 계신 분은 네. 그 펀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르고요. 어떤 분은 자기 희망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2045년을 고르면 2045년에 은퇴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 자기 꿈은 이루어진다. 자기 퇴직하는 시점 또는 은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목표 시점을 정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펀드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퇴 시기와 무관하게 또 뭐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목표 시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2025년에 퇴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2025를 선택하지 않고 2030이나 2035 정도를 선택하면 네, 네.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죠. 높은 펀드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2045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나 투자 성향은 그렇게 공격적인 거를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라고 하면 좀 비중을 줄일 수 2035, 있잖아요. 2035. 2035나 2040이나 하고 조금 더 보수적이면 2025 정도를 네. 선택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 자기 빈티지를 정하시면 목표 시점을 네.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결정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나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예. 현재 판매 중인 TDF 중에 그럼 어떤 빈티지가 가장 많은 자금이 적립돼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남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거 같은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를 이제 투자 연도 목표 시점별로 보면 보통은 한 2015년부터 2060년까지 5년 단위로 보통 많답니다. A라는 TDF 시리즈가 있으면 보통 빈티지가 5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2080년을 목표 시점을 한 것도 나오기는 했어요. 2080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55년 후 엄청 길게 56년. 남아 있으니까 주식 비중이 아주 높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보통 통상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2015년에서 2060년 사이 2060까지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중에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2030 펀드. 2030이 TDF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21% 정도. 네. 5분의 1이 이 정도 되고요. 또 가장 이어서 바로 있는 게 2025. 그러니까 20%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보면은 은퇴하시는 분이 그 시점에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이제 2035나 2045 이런 펀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보통 약간 바벨 형태일 때요. 아주 가깝거나 좀 멀리 떨어져서 아주 보수적이거나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네, 가지신 네. 분들이 좀 있으시다.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을 좀 반영해서 펀드를 선택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럼 목표 시점별로 주식 편입 비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각각 TGF 시리즈를 만들어내잖아요. 회사마다 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비중으로 보면은 목표 시점이 2025년으로 돼 있다. 이거는 주식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2030이면 한 50%, 2035면은 65%, 2040년이면은 70%, 2045면 한 75%. 네. 그래서 보통은, 5년 단위별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겠구나.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그 정도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시점에 따라서 지금 주식 비중이 50%가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030 이후 것들은 다 넘어가죠. 2040도 그렇고 그러면 이 같은 이런 TDF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투자하시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산 운영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주식 비중이 한 50% 넘어가는 펀드들을 우리가 위험자산을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요. 네. 그럼 그런 자산에는 자기 퇴직연금 적립금에 많아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반 펀드 중에서 예. 네. 그러면 이제 TDF 같은 경우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50% 넘어가는 것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펀드에도 70%밖에 투자 못하냐? 그럼 나머지 30%를 또 다른 펀드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아, 근데 TDF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펀드 하나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TDF에 대해서만 좀 예외적으로 이거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안전자산으로 봐주자. 위험자산 아닌 거로 봐주자. 그럼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펀드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80%를 일단 넘지 않고요. 아 넘지 않고 목표 시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2045, 2040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네. 이거는 그냥 위험자산 아닌 걸로 봐주자. 다시 말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TDF를 적격 TDF라고 하는데 그 네. TDF에는 퇴직연금을 자기 적립금을 다 투자하더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를 별도로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DF 펀드를 선택할 때 이제 목표 시점, 뭐 주식 편입 비중 이런 거 살펴봤는데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투자를 할 때 해당 펀드의 자산 규모를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 주식 채권의 분산 투자라는데 자산 규모가 너무 작으면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법에 어떤 게 있냐면 소규모 펀드 이슈가 있어요. 네. 규모가 50억 원이 넘지 않는 펀드는 법으로 청산을 하게끔 강제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펀드 스탁고가 50억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네. 제대로 된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TD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계속 시리즈 펀드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시리즈 펀드를 계속 못 내놓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규모가 조금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을 자산 규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가 아니라 이제 펀드 스탁고 펀드 전체가 전체. 얼마가 예. 있는 건지를 보고 들어가라. 예. 아,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 뭐 그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TDF를 투자할 때 무엇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장기 투자하다 보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이고. 그런 일은 없고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TDF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펀드가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번 하락하는 장에서 최대 손실을 얼마까지 받느냐. 네. 그걸 살펴보고요. 네. 그 손실 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그리고 손실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 손실을 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아까 2030 펀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 살펴보셨어요? 현재 네. 판매되는 걸 봤더니 최대 손실 규모는 펀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대 마이너스 18%본 거예요.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로 갭이 있습니다. 펀드마다. 크네요. 갭이 있고요. 최대 손실이니까. 예. 네. 그리고 하락 기간을 보면 어떤 네. 거는 29개월 동안 하락한 게 있고 어떤 건 또 31개월 또 35개월 동안 하락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손실에서 회복되는 기간을 보면 어떤 거는 111일 만에 최대 바닥에서 원래까지 회복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268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TDF 투자하시려는 어차피 분들. 그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너무 시장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꾸준하게 불입을 하셔서 노후에 좀 자금 잘 마련하셔서 노후 생활비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TDF 어느 정도씩들 구입하시던가요? 보통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 매달 들어오는 돈을 자동이체로 가입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